옛날 어느 고을에 김진사와 강진사란 두 양반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어려서부터 한마을에서 동문수학한 사이로 나이도 동갑인데다 집안끼리도 매우 가까워 어려서부터 둘도 없는 친구 관계로 지내왔습니다. 성인이 되어 두 사람은 결혼할 시기가 되자 두 사람 모두 좋은 배우자를 만나 서로 비슷한 시기에 혼인을 하였는데 한 해의 사이로 김진사가 건강한 사내 아이를 낳았고 그 다음 해에 강진사가 꽃같이 예쁜 여자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이보게 강진사, 우리 아이들이 크면 굳이 멀리서 혼처를 찾을 필요 없이 이 아이들을 짝으로 맺어주는 것이 어떠한가? 그거 듣던 중 반가운 소리일세. 이 근방의 인품이나 집안으로 보나 자네 가문만한 집은 찾기 어려운데 그리만 된다면 나야 더 바랄 것이 없지. 그럼 우리 사돈이 된 기념으로 오늘 한 잔 거하게 해야겠는걸? 좋지, 가자고. 오늘 한 잔 거하게 마시며 우리가 사돈이 된 걸 축하해야지. 이렇듯 두 사람은 모두가 부러워할 만큼 돈독한 사이로 지냈지만 어느 날 김진사가 깊은 병에 걸려 자리에 눕게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 후로 오랜 시간 김진사가 병석에 누워 지내며 그 많던 집안의 재물을 치료비로 계속해서 쓰다 보니 어느샌가 조금씩 가세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강진사를 찾아가 도움을 청하시오. 그 친구라면 어떤 부탁이든 외면하지 않고 우리를 도와줄 테니 믿을 수 있는 사람은 그 친구밖에 없소. 여보, 그런 말 마시고 제발 기운을 내서 일어나세요. 당신 없이 저 혼자 어떻게 우리 아들을 키우며 살아가란 말씀이세요? 당신한테 큰 짐을 지게 미안하구려. 내가 세상을 떠나게 되더라도 하늘에서 언제나 당신과 우리 아들을 지켜볼 것이오. 그 말을 남긴 뒤 얼마 되지 않아 김진사는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김진사의 부인은 과부가 되어 홀로 어린 아들을 키우며 힘겹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김진사가 살아생전 약값으로 그 많은 재산을 다 써버려 남은 재산은 얼마 안 돼. 그것들을 모두 정리하고 집안에서 부리던 하인들도 모두 내보낸 뒤 김진사의 부인은 어린 아들과 함께 마을 외곽의 허름한 초가집으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김진사의 부인은 얼마 남지 않은 재물을 가지고 아껴가며 어린 아들과 힘겹게 살아가기 시작하였지만 얼마 지나 그나마 지니고 있던 재물마저 모두 떨어져 버리고 결국에는 김진사의 부인이 삭바느질 같은 허드렛 일을 하며 궁핍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강진사가 손에 보따리를 한아름 들고 그녀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재수씨, 그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이런 누추한 것까지 어찌 오셨어요? 제가 진작 찾아뵀어야 하는데 집안에 이런저런 일이 많아 이제서야 찾아뵈었습니다. 강진사는 인사말을 몇 마디 나누고는 김진사 부인에게 싸가지고 온 보따리와 약간의 재물을 건네주고 다음에 또 찾아오겠다는 말만을 남긴 채 급히 그녀의 집을 떠나버렸고 이후로 세월이 지나도 찾아오겠다는 강진사는 두 번 다시 그녀의 집에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김진사의 부인은 어려운 형편에도 아들을 훌륭히 키워 그녀의 아들은 훤칠한 장부로 성장했고 글 공부 역시 누구보다 열심히 하여 학문에도 두각을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 강진사 내와는 일절 왕래가 끊어지고 말았는데 들리는 소문에 강진사는 시간이 갈수록 부를 더욱더 많이 쌓아 이 일대에서는 그의 땅을 밟지 않고는 지나다닐 수 없을 정도로 큰 부호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일전에 김진사와 혼담을 약속했던 하나뿐인 딸이 성장하여 이미 그 미모와 재지가 뛰어나다고 소문이 나 권세 있는 가문에서는 그녀를 며느리로 맞이하려 서로 줄을 대고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김진사의 부인은 아들의 홍기가 차 혼처를 알아보려고 생각하던 와중에 지난날 남편에게 들었던 이야기가 생각나 아들을 불러놓고 이야기했습니다. 얘야, 이제 너도 슬슬 혼처를 알아봐야 하는데 지난날 너희 아버지가 했던 말이 떠오르는구나. 아버지께서 무슨 말씀을 남기셨는지요? 내가 태어나고 그 다음에 강진사 댁에서 딸을 낳아 너희 둘을 서로 맺어주기로 너희 아버지와 강진사 어른이 약조를 했던 일이 있었단다. 강진사 어른이라면 제가 어릴 적 한번 찾아왔던 그분이 아닌가요? 그래, 맞다. 소문으로 들으니 그 집안이 더욱더 번성해 그댁 딸에게 혼담이 물밀듯이 들어온다는구나. 그래, 언제 한번 나를 잡아 그댁에 찾아가 보자꾸나. 너희 아버지가 안 계신다 해도 두 어른이 한 약조이니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 일 아니겠니? 어머니, 아무리 지난날 두 분이 약속하신 일이라도 이제껏 왕래 한 번 없다가 갑자기 지난 일을 꺼내면 그 집안에서 어찌 나올지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아들의 말을 들은 김진사의 부인 역시 자신의 집안과 강진사의 집안이 여러모로 차이가 많이 나나 한 번쯤 찾아가 상의해봐야 될 일이라 생각해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아들에게 새로 장만한 옷으로 갈아입게 한 후 조그마한 보따리를 하나 들고 강진사 댁을 찾아갔습니다. 두 모자가 길을 물어 어느 고래등 같은 기와 집 앞을 찾아 대문을 두드리자 하인으로 보이는 이가 나와 두 사람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물었습니다. 누구시오? 하인이 두 사람의 허름한 옷차림새를 보고는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말하자 김진사의 부인이 다소 주눅이 들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나는 김진사의 부인이 되는 사람이고 이 아이는 내 아들이오. 우리는 강진사 어른을 뵙기 위해 왔으니 기별을 한번 넣어주시구려. 주인 어른을 찾아오셨다고요? 내 김진사의 아내 되는 사람이 왔다고 하면 아실 겁니다. 그럼 잠깐 여기서 기다리시오. 하인이 두 모자를 남겨두고 안채로 들어가더니 한참 있다 나와 뚱한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대감마님은 안 계시고 안주인 마님께 여쭈었더니 자신은 댁내가 누군지 모르겠다고 들리지 말라고 하셨소. 그러니 괜한 수고 말고 어서 돌아가시오. 말을 마친 하인이 두 사람을 밀치고 대문을 닫으려 하자 김도령이 성을 내며 그에게 소리쳤습니다. 어찌 사람을 이리 문전박대할 수가 있어. 분명 김진사 댁에서 왔다고 전하였소. 아니 이 사람이 내 전하였다고 하지 않았소. 우리 마님이 모른다는데 나보고 어쩌라는 것이오. 두 사람이 성을 내며 옥신각신하자 뒤에서 불안한 표정으로 지켜보던 김진사의 부인이 아들을 말리며 말하였습니다. 얘야 그만하고 돌아가자꾸나. 어머니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분명 아버지 살아 생전 둘도 없는 친구였다고 들었는데 우리 집안이 보잘것없다고 이 자들이 지금 우리를 무시하는 겁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행패를 부리면 사람을 불러 억지로 끌어낼 것이오. 그만하거라. 끝내 김부인의 눈에서 눈물까지 맺히자 김도령은 분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씩씩거리다 어머니의 얼굴을 보고는 그만 어깨를 늘어뜨려 버렸습니다. 그때 누군가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나와 보다 김도령과 눈이 마주치게 되었는데 다름 아닌 강진사의 하나뿐인 딸인 소연 낭자였습니다. 눈부시게 아름다운 그녀와 눈이 마주치자 김도령은 무엇인가 모르는 수치심과 분노가 동시에 끌어올라 하인의 손을 내팽개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부터 김도령은 며칠 동안이나 글 공부는 하지 않고 술에 만취하여 밤늦게서야 집으로 돌아오고는 하였는데 그런 아들을 붙잡고 어머니가 좋은 말로 달래보려 하였지만 김도령은 어머니의 말을 듣지 않고 속에서 끓어오르는 화를 가라앉히기 위하여 매일같이 술을 마시며 시간을 낭비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해가 중천에 떴는데도 일어나지 않고 술에 쩔어 누워있는 아들을 보며 김진사의 부인은 그렇게 성실하던 아들이 그날의 일을 겪고 이렇듯 망가지는 모습을 더는 두고만 볼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누워있는 동안 깊은 생각에 잠겨있던 김 부인은 무엇인가 결심을 하더니 옷을 차려입고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얼마 후 그녀가 도착한 곳은 다름 아닌 강진사의 집이었는데 김 부인이 그 집 대문을 한참 쳐다보다 용기를 내어 두드리고 기다렸습니다. 한참 있다 이전에 나왔던 하인이 문을 열고 나와 그녀를 쳐다보더니 오만상을 찡그리고 성을 내며 말했습니다. 아니 또 오셨소. 저기 어려운 부탁인 줄 알지만 딱 한 번만 강진사 어른을 뵙게 해주세요. 내 그때 분명하게 얘기를 했는데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네. 이 집이 어떤 댁인 줄 알고 자꾸 이리 와서 생떼를 쓰는 것이오. 한 번만 강진사 어른에게 김진사의 부인이 왔다고 말 한마디만 전해주시오. 강진사 댁의 하인이 사정하는 김 부인을 뿌리치며 문을 닫으려고 할 때 누군가가 대문 앞을 들어서려다 그 모습을 보고 소리쳤습니다. 무슨 일이길래 이리 소란스러운 게냐? 한 풍채 좋은 중년인이 두 사람을 보고 큰 소리치자 그를 본 하인이 낯빛이 확 바뀌더니 허리를 납작 구부리며 대답하였습니다. 대감마님, 자꾸 대감마님을 뵙게 해달라고 떼쓰는 이가 있어 쫓아보내려던 참입니다요. 강진사 어른. 김 부인이 그를 보고 앞으로 나서며 반갑게 인사하자 그녀를 알아본 강진사가 인상을 찌푸리더니 차갑게 대꾸하였습니다. 아니 부인이 여기까지 무슨 일이시오? 그간 강령하셨는지요. 이렇게 불쑥 찾아온 게 예의가 아닌 줄 알지만 꼭 상의 드릴 일이 있어 찾아뵈었습니다. 참 무슨 일인지 몰라도 다음에 찾아오시오. 내가 부인과 담소를 나눌 정도로 한가하지 못하다오. 그리고 내 놈은 내가 분명히 아무나 집 안에 들지 말라고 했거늘. 이리 간단한 일 하나 제대로 못하느냐 내게 주는 세경이 아깝구나. 어서 내보내고 대문 앞에 소금이나 잔뜩 뿌려놓아라. 강진사 어른 잠깐 제 말 한마디만 들어주세요. 악담을 퍼붓고 안채로 들어가는 강진사에게 김 부인이 매달려 보려 했지만
그런 그녀를 하인이 붙잡더니 사정없이 문 밖으로 내팽개쳐 버렸습니다. 내 몇 번을 말했소. 좋게 말할 때 알아들어야지. 당신 때문에 내 밥줄까지 끊길 뻔하지 않았소, 에이. 강진사 집에 하인이 성을 내며 대문을 쾅 소리가 나게 닫고 들어가자 김 부인은 그 앞에 쓰러져 신음 소리를 내며 한참 동안이나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부인 괜찮으시오? 정신 좀 차려보시오. 다행히 그런 김 부인을 보고 지나가는 행인이 도움에 손길을 주어 간신히 몸을 일으킬 수 있었으나 쏟아져 나오는 눈물은 주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시각 김도령은 며칠 동안 퍼마신 술 때문에 주독에 빠져 있다.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어머니 물 한 잔만 갖다 주세요. 속에서 올라오는 헛구역질에 자신의 어머니를 찾아보았지만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자 그는 억지로 정신을 차리고 밖으로 나가 보았습니다. 이 시간에 어딜 가신 게야? 그나저나 며칠을 퍼마셨더니 속이 뒤집히는 것 같구나. 김도령이 혼자 중얼거리며 냉수를 들이키고 있을 때 그의 어머니가 다리를 쩔뚝이며 힘겹게 집 안으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김도령이 성치 않아 보이는 자신의 어머니를 감싸 안으며 물었지만 그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눈물을 훔치며 그 자리에 망부석처럼 넋을 놓고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그 집에 다녀오셨어요? 맞죠? 어머니를 이렇게 만든 게 그 집 사람들이죠. 김도령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어머니를 보며 자신의 짐작이 맞았다고 생각하자 마음속에서 분노가 불같이 솟아올랐습니다. 네, 이 자들을 가만두나 봐라. 안 된다. 성을 내며 뛰쳐나가려는 김도령을 그녀가 옷깃을 붙잡으며 사정하듯 말하였습니다. 제발 이 어미를 봐서라도 그 집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말거라. 어머니를 이리 만들어 놓았는데 저보고 어찌 참으라고만 하십니까? 제발 그만하거라. 이 어미를 봐서라도 앞으로는 절대 그대에게 찾아가서는 안 된다. 어머니, 김도령은 쏟아져 나오는 화를 참기 힘들어 온몸이 떨릴 지경이었지만 다친 몸을 하고 눈물을 쏟으며 애원하는 자신의 어머니를 보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분을 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안하구나. 이 어미가 못 볼 꼴을 보여서. 그날 이후 며칠 동안 김도령은 자신의 방 밖으로 한 발자국도 안 나오며 자리에 앉아 넋나간 사람처럼 생각에만 잠긴 채 며칠을 보내었습니다. 그러다 사흘이 지난 날 아침에 나갈 채비를 하고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말하였습니다. 어머니 다녀올 곳이 있으니 잠시 나갔다 오겠습니다. 어딜 가려는 게냐. 설마 강진사 댁에 가려는 건 아니겠지. 걱정하지 마셔요. 앞으로 그 집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을 테니 마음 놓으세요. 알겠다. 그럼 늦지 않게 다녀오너라. 자신의 어머니를 안심시키고 집을 나선 김도령의 머릿속에는 강진사에게 받았던 모욕을 갚아주겠다는 결심이 단단히 서 있었습니다. 허나 강진사의 권세가 워낙 대단해 자신이 찾아가 성을 낸다고 해봤자 자기 자신만 낭패를 당할 것이 뻔하여 다른 방법으로 그에게 이 모욕을 갚아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날 김도령은 깊은 산속을 하루 종일 헤매고 다니다 밤이 돼서야 엉망이 된 모습으로 한 손에는 까마귀 한 마리를 잡아들고는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얘야, 그것이 무엇이냐? 이건 제가 요긴히 쓸 까마귀입니다. 제가 급하게 쓸 곳이 있어 이 녀석을 잡느라 시간이 꽤나 걸렸습니다. 까마귀는 어디에 쓰려고 잡은 것이냐? 이 녀석으로 제 신부감을 데리고 올 생각입니다. 뭐라고 까마귀로 신부감을 데리고 온다고? 네, 두고 보십시오. 이 녀석이 제게 세상 누구보다 이쁘고 참한 신부를 데려다 줄 테니까요. 아들의 말에 김 부인은 자신의 아들이 요 며칠 동안 너무 큰 마음의 상처를 입어 이상한 일을 벌이나 싶어 속이 바짝바짝 타들어갔으나 어찌할 도리가 없어 그저 아들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김도령은 저작거리 이곳저곳을 다니며 생전 쓰지도 않던 물건들을 구해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런 아들을 보며 김 부인은 걱정에 휩싸였습니다. 얘야, 이 물건들은 다 어디에 쓰려고 하는 것이냐? 어머니 걱정 마셔요. 절대 우리 집안에 해가 되는 일 없을 테니 마음 푹 놓고 계시지요. 아들의 큰 소리에 김 부인은 불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워낙 총명하고 성실한 아들이었던지라 무슨 일이 생겨도 자신의 아들을 믿어보겠다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보름 정도의 시간이 지난 어느 날 밤 김도령은 어머니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준비해 두었던 물건들과 잡아놓은 까마귀를 들고서 집을 나섰습니다. 오늘 내 녀석이 하기에 따라서 내 운명이 걸려 있구나. 잘 부탁한다. 그가 까마귀에게 중얼거리고는 어디론가 급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날 저녁 강진사 댁에서는 집안 사람들이 제사 준비를 하느라 분주하였는데
1년에 한 번씩 강진사 집 뒤뜰에 있는 커다란 아름들이 나무에 제사를 올리는 날이었습니다. 이 큰 나무는 강진사 집안이 이곳에 터를 잡기 전부터 자리 잡고 있던 나무였는데 그의 집안에서는 대대로 이 나무를 가문의 보호수로 여겨 1년에 한 번씩 정성을 기울여 제사를 올려왔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제사상이 다 준비되었고 강진사와 그의 가족들이 옷을 차려 입고는 제사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정성껏 제사를 드리던 중 갑자기 나무 위에서 거칠고 사나운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내 이놈 강진사야, 이깟 음식들을 올린다고 내 죄가 없어질 듯 싶으냐? 갑자기 들려오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에 강진사와 그의 가족들은 혼백이 달아날 정도로 놀라 더듬거리며 물었습니다. 누구시오? 누구신데 남의 집에 들어와 함부로 떠드는 것이오? 내 이놈 남의 집에서 떠들다니. 내가 이 터에 자리를 잡은 지가 500년이 넘었거늘 이것이 어째서 남의 집에 터냐? 내가 조그마한 권세를 얻었다고 세상이 모두 내 것이라도 된 줄 아는구나. 밤하늘을 쩌렁쩌렁 울리는 소리에 강진사는 심장이 튀어나올 듯이 놀라 그 자리에 그만 엎드리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신령님, 제가 못 알아뵙고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강진사가 납작 엎드려 빌자 나머지 가족들 역시 벌벌 떨며 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내 놈이 알량한 권세를 믿고 힘없는 이들을 무시하고 세상에 하나밖에 없던 친우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그 가족들을 욕보였던 적이 있느냐? 예? 제 친우의 가족을 제가요? 그 소리에 강진사는 얼마 전 김진사의 부인을 냉대하고 내쫓았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그런 적이 딱 한 번 있기는 한데 그날 제가 워낙 정신이 없어서. 내 이놈 친우가 세상을 떠나 그의 가족이 어려움에 처했으면 도움을 주지는 못할 망정. 그들을 욕보이다니 당장 그들을 찾아가 무릎 꿇고 100배 사죄하거라. 네. 그리고 그 댁도령과 너희 딸은 전생에서부터 이미 부부의 연을 맺은 인연이라. 이들을 짝지어 주지 않으면 내 딸의 앞날은 고통스러운 길만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네, 고통스러운 길이라고요. 내 말을 한 가지라도 어겼다간 내 집안과 가족들 모두 사람이 겪기 힘든 참화를 겪게 될 것이니 내 말을 조금이라도 허스로 듣지 말거라. 거친 음성이 끝나자 나무 위에서 눈부신 빛이 사방으로 장렬하더니 곧 하늘 위로 빛을 뿌리며 날아올라갔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우리 집안에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단 말인가? 대감, 이 일을 어찌하면 좋아요? 강진사와 그의 가족들이 두려움과 경악에 휩싸여 정신을 못 차리자 곧 집안의 하인들이 달려와 그들을 안채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소란이 진정되고 조용해졌을 무렵 한 그림자가 나무 위에서 떨어져 내렸는데 다름 아닌 김도령이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된 데다 머리카락부터 군데군데 시커멓게 그을린 자국까지 있었습니다. 김도령은 남의 눈을 피해 강진사의 집을 나와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고 자신이 쓴 모든 물건을 없애고는 조용히 앉아 다음 일을 생각했습니다. 그가 어머니에게 큰 소리치기는 했지만 강진사가 자신의 뜻대로 움직여줄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지 며칠 후 김도령의 집 앞에는 낯선 이들 서너 명이 짐을 잔뜩 들고서 김진사의 부인을 찾아왔습니다. 계십니까? 누군가 부르는 소리에 김부인이 집 앞으로 나가보자 강진사가 커다란 등짐을 짊어진 하인들을 대동하고 겸연쩍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대감께서 여기까지 어쩐 일이십니까? 그게 일전에는 저와 저희 하인들이 부인께 큰 결례를 범하였습니다. 용서하시죠. 네, 그리고 긴히 드릴 말씀이 있는데 네, 그렇다면 안으로 드시지요. 일단 이 짐들을 받아주십시오. 무엇이 필요한지 몰라서 집 안에 있는 것들을 있는 대로 싸왔습니다. 어서 짐들을 안으로 드리거라. 김 부인은 강진사가 갑자기 태도를 바꾼 것이 의아했지만 일단 그를 방 안으로 들이고 마주 앉아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일로 저희 집을 찾아주셨습니까? 그것이 오래전에 김진사와 제가 우리 아이들을 맺어주기로 약속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부인과 의논을 하고자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 아들과 그댁 따님을 혼인시키자는 말씀이신가요? 내 부인께서 반대만 하지 않으신다면 그리했으면 하는데 부인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강진사의 말을 들은 김 부인은 깜짝 놀라고 기쁘기도 했지만 언뜻 아들이 일전에 했던 말이 생각나 머뭇거리다가 이내 두 아이들을 혼인시키는 것에 승낙하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혼례 준비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으며 혼례에 들어가는 재물이나 모든 것을 강진사가 준비하여 성대한 혼례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혼례식 당일날 김 부인은 자신의 며느리가 될 새 신부를 보고 무척이나 마음에 들었는데 차분하고 단아해 보이는 그녀의 미모가 더없이 마음을 흡족하게 만들었습니다. 강진사 역시 지난밤의 일로 어쩔 수 없이 딸을 김도령과 혼인시키기는 하였지만 막상 김도령을 보니 훤칠하고 수려해 보이는 외모에 자신의 딸에게 부족함이 없다는 생각에 마음이 조금씩 풀어졌습니다. 그렇게 혼례식을 마치고 그날 저녁 새 신부와 새 신랑이 마주 앉게 되자 어색함이 감돌아 김도령이 신부에게 술을 한 잔 권하였습니다. 술을 할 줄 아시오? 아직 마셔본 적은 없어 잘은 모릅니다. 그럼 오늘 한번 마셔보면 되겠구려. 듣기로 신혼 첫날 밤 합한주를 마셔야 백년해로 할 수 있다는 말이 있어. 김도령의 말에 새 신부는 차마 거절하지 못해 연거푸 몇 잔을 마시자 그만 술에 만취하여 그 자리에 쓰러져 잠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새 신부를 한번 쳐다본 김도령은 그녀의 옆에 누워 잠이 들었다. 다음 날 새벽녘에 일어나 자신이 몰래 준비해 온 술병을 꺼내어 잠들어 있던 새 신부의 치마와 이부자리에 흥건히 부어두었습니다. 그리고는 시치미를 뚝 떼고 그녀 옆에 누워 자는 척을 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 해가 뜨고 집안의 사람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자 새 신부가 깨어났습니다. 그런 그녀의 기척을 살피던 김도령도 잠에서 깨는 척 일어나며 말하였습니다. 잘 주무셨소? 어제 술이 과했는지 정신없이 자더구려. 네. 일어나 정신을 채 차리기도 전에 새 신부가 이상함을 느낀 후 자신의 치마와 이부자리를 살펴보다 얼굴이 사색이 되어 어쩔 줄 몰라 하였습니다. 어머나 이를 어째? 왜 그러시오? 어디가 불편하시오? 시치미를 뚝 뗀 김도령이 천연덕스럽게 묻자 새 신부는 얼굴을 시뻘겋게 붉히며 고개를 들지 못하였고 김도령은 그런 그녀를 보다 놀랐다는 듯 말하였습니다. 아니 이런 어젯밤에 술을 많이 마시더니 실례를 했나 보구려. 너무 걱정 마시오. 내가 집안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잘 치워놓겠소. 어찌 하시려고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아무 걱정 마시오. 김도령이 새 신부를 위한 듯이 행동하며 이부자리를 치우고 그녀에게 새 옷을 갖다 주자 자신의 실수를 아무도 모르게 덮어주는 김도령에게 한없는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첫날 밤을 치른 두 사람은 강진사가 새로 장만하여 준 집에 어머니까지 모시고 신혼집을 차려 신혼생활을 시작하였고 며칠이 지나 장인이 된 강진사의 초대로 김도령은 처갓집에서 융숭한 대접을 받고 그날 저녁 만취하여 잠에 들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전날의 과음으로 괴로워하다가 잠에서 깬 김도령은 무엇인가 불편함을 느끼며 아랫도리를 보니 속옷부터 이불까지 축축히 젖어 있는 것이 자신이 술에 취하여 실수를 저지른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옆에서 자던 신부가 기척을 느끼고 잠에서 깨며 일어났습니다. 서방님 몸은 좀 어떠세요? 어제 술을 많이 드시던데. 그것이 잠깐만 기다려보시오. 왜 그러세요? 김도령에게 이상함을 느낀 새 신부가 언뜻 보니 지독한 지린내가 풍겨오는 것이 이부자리와 김도령을 같이 보다 어찌 된 일인지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서방님 전날 과음해서 그러니 너무 걱정 마셔요. 제가 아랫사람들 모르게 조용히 처리할게요. 네, 어쩌다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 부끄럽구려. 잠시만 그대로 계셔요. 새 신부가 방 밖으로 나갔다 잠시 후 새 옷을 가져와 김도령에게 갈아입게 한 후 아무도 모르게 손수 이불을 빨아놓고 김도령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런 자신의 아내를 보던 김도령은 아직까지 마음 한쪽에서 자리 잡고 있던 지난날의 울분이 모두 녹아내리며 없어지는 것을 느끼고 한편으로는 전날 밤에 자신이 아내에게 한 행동들이 부끄럽게만 느껴졌습니다. 부인. 왜 그러세요, 서방님? 고맙소. 정말 고맙고 내 앞으로는 좋은 남편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소. 네, 저 역시 좋은 아내가 되도록 노력할게요. 그 일로 두 사람은 지난날의 모든 은원이 해소되었고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하게 되었으며 김도령은 이후로 아내의 살뜰한 보살핌과 처가의 든든한 뒷바라지 덕에 글 공부에 매진할 수 있어 과거에 급제하여 관직에 나가 자신의 아내와 어머니를 모시며 오래도록 행복한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